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사 임직원 가운데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401억 원을 벌어들인 BTS 소속사의 프로듀서입니다. 데뷔 시절부터 봄날, DNA 같은 히트곡을 작업한 강효원 수석 PD는 올해 38살. 행사가 1,062원에 받은 스톡옵션을 31만 3천 원에 팔아서 낸 수익입니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 삼성 사장단 트로이카 모두 연봉 순서로는 강 PD 뒤입니다. 상속자나 CEO 파워가 전 같지 않다는 얘기네요. 손에 잡히는 물건 대신 마음을 흔드는 기업들이 시장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투자의 눈도, 정책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겠죠. 8월 19일 목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비싼 깡통 전세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황 알아보고요. 대기업의 사람은 늘었는데 정규직 말고 단시간 근로자가 늘었다고 하네요.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때 우리가 기댈 안식처로 생각하는 게 바로 배당주인데요.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미래에셋증권 연결해 알아보고요. 우리 집이 이렇게 좁았나? 코로나19 이후에 이거 새삼스럽게 깨달은 분들 참 많으시죠? 어쩔 수 없이 미니멀리즘이 유행하는 시대라고 하는데 그저 인테리어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의식주 연구실, 슬기로운 미니멀 라이프의 저자 홍은실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져봅시다.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우건설 매각 계속 진행 중인데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이거 쭉 지켜보고 계신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연구실장과 함께 어떤 게 문제인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증시 가볼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정리할까요? 네, 미국 증시 3대 증시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일단은 좋은 소식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와 같이 대형 소매 체인 업체들이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과 또 9월 20일부터 미국 내에서 백신 부스터샷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지만 어젯밤에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시화 가능성이 재차 부각됨에 따라 이것이 전반적인 증시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미국 3대 증시 모두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블루투스 사용하고 계신가요? 지금 연결 상태가 약간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네, 지금 괜찮습니다. 네네. 그런데 방금 얘기해 주신 그 내용들 생각을 해보면 7월에 미국 중앙은행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FOMC 의사록에서 나온 얘기가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던가요? 예, 그래서 핵심은 그 연준의 대부분 위원들이 미국 경제가 예상대로 개선이 되는 경우에 이거는 그 테이퍼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테이퍼링, 다시 말해서 양적 완화 축소를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그 요건을 충족해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일부 위원들은 고용시장에서 테이퍼링 요건을 충족하기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시작해야 된다, 좀 늦게 시작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록이 공개됐을 때와 비슷한 시간대에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또 한 번 더 불을 지폈는데요. 그분 말에 의하면은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에 연준의 향후 정책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양적 완화 축소를 완료해야 되며 내년 4분기에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이 또 어제 미국 증시에 추가적으로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다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런 얘기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간밤에 증시가 왜 그렇게 떨었던 걸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월 FOMC, 저희가 7월 말에 있었던 FOMC를 통해서 이미 저희들은 연내 연준이 테이퍼링 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의사록이 부담 요인으로 받아들인 배경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연내 테이퍼링이 기정사실화 된다는 이야기에도 그 속도와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리고 공식적인 연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고용시장에서 테이퍼링 요건 충족 여부를 둘러싸고 지금 연준 위원들 간 의견 차이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도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데 연준의 긴축 성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짙어지고 있다는 점이 저는 그 세 가지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8월 26일, 28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기 전까지는 연준의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지금 이 7월 FOMC 의사록 부담 여파로 인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0.6%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비슷하게 지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역시나 카카오뱅크는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시장의 그 기대감들이 워낙 이쪽에 대해 높다 보니까 수급이 몰리는 경향도 있고 또 향후에 실적도 계속해서 잘 나올 것이라는 전망들이 계속 부각되면서 이렇게 카카오뱅크 주가가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2,000명 안팎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필요한 이동 자제해 주시고 가능하면 집에서 안전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이동 시에는 방역수칙 꼭 지켜주시고요. 선제 검사를 통해서 나와 가족들의 안전 지키는 것도 지혜가 되겠죠.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0902님, 오늘 유튜브에서 늘 출첵해서 문자로 보내는 거 오랜만인데 오늘 2차 백신 접종합니다 하셨어요. 1차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2차 화이자 맞는다고 하셨는데 이걸 또 신조어가 있군요. 이름하여 아제르화이잔? 아픈 부작용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화이자가 대체적으로 팔이 좀 뻐근하다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현재로서는 마스크 백신밖에 없겠죠. 20대들의 접종률이 생각보다 좀 낮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백신 맞아주시면 서로 건강 챙길 수 있고 좋겠죠. 자,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 신축 빌라 중에서 깡통 전세, 깡통 주택이 속출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가요? 네,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혹은 비슷한 집을 깡통 주택이라고 부르죠. 집을 팔아도 전세금이나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를 넘을 경우에 위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근에 전세 매물 자체가 귀해지면서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깡통 전세도 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특히 서울 신축 빌라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어제 그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량이 총 252건인데 이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26.9%의 빌라가 매매가 대비 전세값이 90%를 웃도는 깡통 주택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전세값이 매매가랑 같거나 혹은 더 높게 역전된 경우도 544건, 전체의 19.8%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군요. 상반기 서울 신축 빌라 거래량이 2,752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약 30%가 매매가 대비 전세값이 90%를 넘는다. 요거 주의를 하셔야겠는데 아무래도 아파트 전세 가격이 비싸다 보니 빌라로 몰리겠죠. 지역별로는 깡통 전세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느 쪽입니까?
이번 조사 결과 깡통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의 강서구였습니다. 신축 빌라 전세 거래가 이곳에서 351건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중에서 82.6%에 이르는 290건이 전세값의 매매가의 9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거래가 이루어진 빌라 10채 중에 8채가 깡통 전세인 셈입니다. 특히 강서구 내에서도 화곡동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지하철 5호선 화곡역하고 그리고 2호선, 5호선이 지나는 까치산역을 이용할 수 있어서 주거 수요는 좀 많은데 인근의 목동이나 이런 곳을 갖고 견주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서구는 깡통주택 290건 가운데 252건이 화곡동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많았던 곳이 도봉구와 금천구 쪽인데요. 깡통주택 전세거래 비율이 50%를 넘었고요. 양천과 은평구도 40%가 넘어서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도 34.5%, 그리고 구로구도 29%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로 가기에는 약간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대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가시겠지만 신축 빌라에 깡통 주택이 많다. 주의도 필요할 것 같고 왜 그런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 신축 빌라에 유난히 깡통 주택이 많은 이유가요. 빌라 건설 사업자가 이 빌라 매수자를 쉽게 찾으려고 준공 이후에 세입자를 먼저 구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끼고 매수자가 최소한의 자기 자본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거 사실상 건설업자가 갭 투자를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번 조사는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한 건데 이 빌라의 경우가 아파트하고 견주면 상대적으로 매매 수요가 적죠. 그래서 매매가는 그대로인데 전세값만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집값이 하락하는 기간이 올 때에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깡통주택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에 집이 경매에 붙여질 수도 있고, 그리고 경매된 금액에서 대출금을 다 갚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 보증금이 모자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맺으실 때에는 전세가만 보실 것이 아니라 주변 매매 시세도 함께 살펴보셔야 한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준공하고 나서 빌라의 경우에는 건설하신 쪽에서 이 매매만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매매만 외주를 주고 파는 건 그 사람들이 팔고 AS는 신경 안 쓰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이 빌라 거래에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대기업들 근로자 수가 좀 줄었습니까? 네,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고용 형태 공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상시 노동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이 공시 대상 기업이 됩니다. 이렇게 대상 기업을 추리면 총 3,555곳인데 전체 노동자가 497만 3천 명으로요. 1년 전보다 2만 9천 명 줄었고요. 퍼센테이지로는 0.6% 감소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기업의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정식으로 고용된 소속 근로자라는 분류가 있는데 이 분류가 2만 명 정도 늘었고요. 그런 대신에 용역이나 파견, 하도급으로 일하는 소속 외 근로자가 4만 9천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300명 이상 고용하는 대형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가 가장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들의 그 소속 외 근로자는 그 300에서 500인 사이로 고용하는 기업에서 2%나 줄었고요. 그리고 5,000명 이상 고용하는 초대형 사업장에서도 1.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소속 근로자는 좀 줄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늘었다고요? 네,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는요, 고용 계약 기간을 정해두고 1년이든 2년이든 정해두고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식으로 고용된 노동자가 전체적으로는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가 1년 전보다 특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가 총 16만 1,000명 정도였는데요. 지난해에는 14만 8천 명이어서 그것과 견주면 1만 3천 명이나 늘어난 겁니다. 기간 제한이 없는 전일제 노동자, 그러니까 가장 고용의 질이 좋다고 할 수 있는 노동자가 고작 9천 명 늘어났는데 그것하고 비교하면 증가폭이 꽤 큰 편입니다.
이게 노동부 자료를 보면요, 코로나 관련해서 그 병원의 의료 간병 인력 그리고 사회복지 인력을 중심으로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틀어서 보건복지업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 외에 다른 업종에서는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가 지난해랑 비슷한 수준이다. 그게 더 늘어난 건 아니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보통은 찬바람 부는 10월부터 배당금, 그 배당 낙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주 장부를 딱 마감하는 날인데 요분들까지 주주로 보고 배당을 주거든요. 해서 요때까지 배당주에 돈이 몰리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요즘 증시가 휘청하니까 배당주에 벌써부터 돈이 좀 몰린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윤재홍 연구위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종입니다. 네, 요즘에 배당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배당주에 왜 돈이 몰립니까? 일단 먼저 배당주 투자가 뭔지부터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부동산에 비율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매수할 때 이제 시세 차익 기대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현금 흐름, 이제 부동산에서 월세죠. 이런 것들 만들려고 상가나 오피스텔을 매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배당주 투자는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드는 투자고, 물론 이제 시세 차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배당주 투자는 좀 꾸준한 현금 흐름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둔 투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처음 질문 되돌아가서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찬바람이 불면 이제 배당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대다수 기업들이 이제 12월 달에 이제 결산을 하고 이제 배당도 좀 연말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 연말로 갈수록 좀 매수가 유입될 것들을 좀 예상을 하고 좀 미리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함께 이제 경기 둔화 우려라든가 혹은 이제 테이퍼링 이런 언급들 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라고 좀 인식되고 있는 배당에 대한 관심도 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은 그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회사가 돈 많이 벌면 저희가 주주들한테 나눌게요 하고 현금으로 좀 돌려드린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주식 배당 나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좀 현금 형태다 보니까 그냥 현금이라고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찍부터 배당주에 투자자들 관심이 몰린다는데 지금 돈이 얼마나 몰리고 있습니까? 일단 국내 기준으로 보면 그 금융정보업체인 FN가이드 기준으로 배당주 펀드에 최근 3개월간 설정액이 약 3,20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3개월 수익률이 플러스는 아니에요.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자금들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인컴형에도 지금 912억 정도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 규모 자체로는 좀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같은 기간 이제 국내 주식형에서 9,316억 원 가량 좀 빠져나간 걸 감안하면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의미 있는 숫자로 좀 보이고 그 개별 종목 보시면은 그 한국거래소 자료에 그 지난주 9일에서 13일 외국인 순매수 20위 안에 SK텔레콤이라든가 KB금융, 강원랜드처럼 이제 국내에서 좀 배당주로 잘 알려진 종목들이 또 다수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방금 인컴형 상품 말씀하셨는데 인컴형이 뭔가요? 보통 이제 인컴이라고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현금 흐름에 좀 더 이제 주안점을 둔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주제인 이제 배당 같은 경우도 이제 인컴에 포함이 되고 이제 채권에서 이자를 또 받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포괄을 해서 좀 인컴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금융주라든가 이런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려진 종목을 이제 매수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배당주 펀드라든가 혹은 이제 최근 각광받고 있는 ETF 중에서도 그 배당주를 담는 ETF들이 있어서 해당 ETF를 통해서도 좀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ETF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ETF는 이제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이제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그 펀드와 비교해서 좀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좀 편리하게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현재 이제 국내든 미국이든 이제
상장되어 있는 배당 ETF의 경우에는 뭐 배당을 많이 주는 뭐 고배당 ETF 외에도 뭐 배당금 늘려나가는 뭐 실적이 이제 꾸준하게 잘 나오면서 배당금 늘려나가는 기업들을 담는 뭐 배당 ETF 등 배당 성장 ETF 등 좀 다양하게 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상품을 좀 골라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투자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배당금을 매달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미국 주식은 이 배당을 다달이 주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요거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우선 일단 미국 사례 보시면 그 리츠 기업인 리얼틴컴처럼 아예 이제 월간 단위로 배당금 지급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그 리얼틴컴 같은 경우는 6,700개 정도 이제 부동산 관리하는 회사인데 연간 한 4%가량 배당을 좀 월간 단위로 쪽에서 지금 배당금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대체로는 이제 분기 배당,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3개월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좀 활성되어 있어가지고 요거 이제 합해서 매달 이제 배당금을 받는 형태로 이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이제 대표 기업 500개를 모은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하면은 약 75% 정도 기업들이 좀 분기 배당을 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잘 조합하자는 거고 예를 들어서 JP 모건 체이스 미국의 대표 이제 은행주인데 대체로 이제 1월, 4월, 7월, 10월 달에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뭐 배당 삭감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대표 통신사인 AT&T 같은 경우는 2, 5, 8, 11월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3, 6, 9, 12월에 배당금을 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좀 이를 잘 조합하면은 매달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어떤 접근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좀 접근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뭐 분기마다 배당주를 주는 뭐 미국 대표 배당주들을 이제 잘 조합을 해서 현금으로 만들자라는 거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분기 배당하고 있고 네. 국내 이제 금융 지주들도 이제 최근에 한 7,600억 원 규모의 중간 배당을 좀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면은 한 72%가량 기업들이 좀 연간 배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국 배당에서는 연간 단위가 좀 일반적인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네요. 미국 주식,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미국 통신사 AT&T, 마이크로소프트를 만약에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이 전부 다 커버가 되네요. 요거 재밌는데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으로 배당주에 투자한다. 이때도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겠죠? 네, 일단 그 배당이 그 건전한 배당인지 파악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전하다. 배당이요? 네. 네, 건전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이제 배당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좀 많은 분들이 겪는 시행착오일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좀 투자를 했다가 주가가 이제 더 빠져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당을 5% 받았는데 주가가 10% 하락을 한다. 그럼 사실 의미가 조금 많이 퇴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건전하다라는 맥락에서 기업이 좀 꾸준하게 돈을 잘 벌고 뭐 매출이라든가 실적이 좀 꾸준하게 늘어나고 좀 이를 바탕으로 좀 배당금을 좀 잘 늘려왔는지 이런 것들 내역은 한 번쯤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에는 50년 이상 배당금 늘려온 기업들도 있다라는 점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배당으로 한정을 하면 크게 시기가 따로 없다. 이런 것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실 만한 내용인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윤재홍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작았나? 빨래 건조대는 월세도 안 내면서 우리 집 베란다를 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을 비워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미니멀 라이프 이거 인테리어 쪽에서는 유행한 지 좀 된 이야기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자체에 미니멀리즘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네요. 슬기롭고 간결하게 살아가는 방법. 슬기로운 미니멀 라이프의 저자 슬기로운 엄마 생활의 홍은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무려 김해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자, 우리 대표님은 게으르고 싶어서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했다라고 하셨어요. 보통 미니멀 라이프는 깔끔하잖아요. 그럼 부지런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 부지런한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게으르고 싶어서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해야 될 일들은 좀 미리 해치워 버리고 나머지 시간을 좀 편하게 쉬자. 근데 일들이 막 밀려 있는데 네. 마음은 불편하게 하면서 나중에 그러다가 폭탄 맞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 얘기인가요? 그래서 저는 좀 게으르고 싶기 때문에 좀 미리 빨리 움직이자 이런 식의 얘기를 썼던 것 같아요. 게으르고 싶어서 나는 미리 정리한다. 아, 참 생산적인데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미니멀 라이프가 시간을 벌어다 줬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제가 2018년도에 미니멀 라이프라는 단어를 듣게 됐어요. 그전에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제 귀에는 잘 안 들렸던 것 같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임용고사를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2018년도에 이제 어떻게 하면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아이 둘 키우면서 살림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지? 라고 할 때 미니멀 라이프라는 단어가 되게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딸 하나 아들 하나 두고 네. 계시잖아요. 하나이는 초등학생, 하나는 유치원생인데 이 친구들을 두고 나는 임용고사를 준비하겠다. 네. 이 노량진 가서 고시원에서 공부만 해도 쉽지 않다고들 하시는데 네. 이렇게 해서 그 실제로 시간을 벌었어요? 네, 저희 집이 물건이 좀 굉장히 많은 편이었고 특히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아이들 물건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물건이 많다 보니까 정리할 물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이들 어릴 때 정리하느라 보낸 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물건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도 처음부터 미니멀리즘을 실천한 분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무소유 말고 풀소유 좋아하시는 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맥시멀리스트였다 이런 얘기네요. 네, 꽉꽉 채우면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쟁이고 네. 아이들 장난감 이런 것들도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꽉꽉 채웠다 하면은 혹시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집을 팍팍 늘려서 옮겨가셨던 건 아니에요? 이제 첫째 아이가 돌쯤 돼서 이제 전셋집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평수가 늘어났죠. 34평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집 자체가 광폭 베란다가 확장이 되어 있던 집이라 네. 거의 40평 못지않게 넓었어요. 그러니까 좁은 집에 작은 집에 살다가 갑자기 큰 집에 가니까 빈 공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빈 벽을 보지 못해서 제가 액자며 시계며 뭐 장식장이며 가구들 막 들였던 것 같아요. 채우기 시작하셨군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실제로 거주하시는 그 네네. 평형이 몇 평까지 줄어들던가요? 그 넓은 집을 다 채우고 나서 네. 이제 첫 집을 마련하게 됐거든요. 네. 그게 22평, 24평이니까 거의 제 기분상은 거의 반토막 난 것 같더라고요. 짐이 워낙 많아서. 근데 그 집 이제 넓은 집에 살다가 이제 집을 마련해서 이제 첫 집을 사서 가게 되면서 다시 평수가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짐들을 또 버리는 시행착오를 겪게 됐죠. 꽉 채웠다가 이걸 버리고 옮겨가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버리는 게 잘 안 되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버리세요 하고 최근에 뭐 조명은 했습니다만 연예인들 집 찾아가서 집 정리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물건의 소유자가 보기에는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서 다 이유가 있어서 놔둔 물건들이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면 좋습니까? 저는 그전에는 비워야 한다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것이고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알게 되고 이제 시간 확보를 위해서 시작하게 되니까 이제 비워지면서 제가 편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꾸만 나의 시간이 생기고 나의 에너지가 이제 늘 정리로 에너지가 소비가 됐었는데 내 에너지가 챙겨지고 그러면서 그냥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정답 같은 정답에 저를 맞춘 게 아니라 내가 편한 정도로만 비워냈던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래서 쓰레기 같은 쓰레기 있죠. 유통기한이 지났다. 절대 네. 못 먹는다.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애매한 것들은 저는 뒀어요. 일단은 두고 나중에 다시 그 물건이 내 시야에 들어왔을 때도 고민하고 있다면 그 이후에 버리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랫동안 손이 가지 않은 물건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 물건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군요. 네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남길 것 이걸 결정을 하셨다는 건데 일단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건 안 될 거고 가장 필요한 걸 남긴다. 그걸 대원칙으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집에 필요한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쌓아놓은 샴푸도 필요하고 세제도 필요하고 이 화장품도 이거 1+1 할 때 산 건데 이런 생각하면 가장 필요한 것의 기준이 뭘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네. 나중에 사용하겠다라고 쟁여두는 삶을 저도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카드값이 많이 나왔었고 그것 때문에 공간이 가득 찼었고 그것 때문에 정리하느라 시간을 썼더라고요. 이제 정리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선순환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민하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언젠가 쓸 텐데, 미리 사놔야 될 텐데. 근데 막상 해보시면, 쿠팡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바로 배송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더라고요. 내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사실 주변의 슈퍼에는 우리 집 냉장보다 큰 슈퍼가 있고 배송도 우리나라만큼 잘 되는 데가 없으니까 네네. 쟁이지 말아라. 사실 이거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보이는 짐을 줄였더니 살림이 줄어들고 살림이 줄었더니 이 소비까지 굉장히 알뜰해졌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지갑까지 미니멀해졌다. 이건 무슨 얘기죠? 사실 미니멀 라이프를 만났을 때는 이제 공부 시간 확보 때문이었지만 재정까지 미니멀해질 줄은 몰랐어요. 시작했을 때는. 근데 이제 점차 소비가 줄어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소비를 굉장히 이렇게 참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축을 해야 되니까 이건 사지 말아야지. 이렇게 접근을 했다면 이제 내가 있는 물건도 비우고 싶어. 나는 이걸 정리하는데 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비우는데 물건을 다시 쟁인다? 이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차 소비가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카드값도 점점 내려가고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 마이너스로만 살던 저희 가정이 플러스로 살게 됐던 경험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비운 서랍장인데 여기에 그렇죠. 다시 물건이 들어오는 꼴을 내가 용납치 않으리라. 이게 그 생각지 않은 선순환이고 아주 긍정적인 나비 효과인데요.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비우는 게 아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는 거다. 접근 방법이 다른데 지갑도 비우는 것에 공을 들이기보다 필요한 것에만 딱 남겨둔다. 이런 생각이 중요하다고요? 사실 지갑 열어보시면 카드를 쓰는 카드만 두는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카드까지. 한때는 부채처럼 촥 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죠. 네, 지금 꼭 사용하는 카드만 남겨보셔도 지갑이 홀쭉해지실 것 같고 또 쓰지 않는 영수증 그리고 쓰지 않는 도서카드 그런 것들이 꽉꽉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제 거 보셨나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카드만 남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러 개 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신혼 때 아는 분이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카드를 여러 개를 만들게 카드 됐는데. 하나 만들어줘. 놀이공원 깎아줄 거야. 이런 거. 네. 그래서 여러 개가 됐는데 그것들이 저희 소비가 막 늘어나는 루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저희 집은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제는 아예 신용카드를 안 쓰세요? 네. 아예 안 써요. 있기는 한데 하나를 남겨두긴 했는데 아예 쓰지 않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다 하시면 이제 신용카드를 여러 개 있다면 하나만 남겨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신용카드가 많이 있다. 이거는 나한테 외상으로 물건을 주는 가게가 많이 있다. 이런 뜻이니까 나중에 갚을 돈도 늘어나겠죠. 가벼워진 지갑 덕분에 재물을 파악하게 됐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우리 대표님이 모든 걸 내려놔도 어머 이건 사야 돼. 혹은 이건 버리기 어려워.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신용카드까지 안 쓰기는 됐는데 이제 예비비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월급만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썼었거든요. 아, 신용카드 쓰고 마통을 쓰셨다고요? 네. 그건 좀 그래서 마이너스 네. 통장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점차 소비가 느려지면서 이 마이너스 통장도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재정 공부를 조금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유튜브에서 뭐 부자 언니, 존니 대표님 이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면서 항상 마이너스였는데 이거 제로 베이스로 만들면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꼬시게 됐어요. 남편이 어떻게 순순히 게임에 넘어가던가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면 네. 듣지도 않을 것 같고 네. 잔소리로 들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슬기롭게 남편을 꼬시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네. 간단했어요. 일단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이고 아하, 이거 굉장히 그 1차원적인 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서를 보면 가장 낮은 기본적인 단계의 욕구를 맞습니다. 충족시킴으로써 네. 대화의 장을 여시고 네. 네. 그래서 남편을 배부르게 먹인 다음에 부탁을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보면 아이들 재우고 우리 네. 30분 유튜브 같이 듣자. 누워서 같이 듣자. 바깥 양반 함께 공부합시다. 그래서 그 정도면 남편도 거절하기 참 애매하잖아요.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 알겠어? 하면서 시작된 게 한 달 정도 유튜브를 그렇게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밤마다 두 내외가 애들 재워놓고 그 하늘에 별을 따다 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재정 공부 30분 같이 합시다. 네. 그래서 같이 듣게 되니까 제가 전달하는 힘과 다르게 전문가의 소리를 바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도 이제 저와 조금씩 합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마이너스 통장을 털게 돼요. 야, 굉장하시네요. 그래서 남편분도 이제 그래 우리 미니멀 라이프에 도전해 보는 거야 해서 같이 이 팀워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마이너스 통장 쓰시던 것까지 이제 다 없애고 우리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 신용카드 안 쓰고 마이너스 통장 없애고 돈이 어디로 새나가는지 파악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따라가기도 힘들지만 고정비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매달 애들 학원비도 있을 거고 뭐 각종 보험료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재비용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줄일 수가 없지 않아요? 고정비를 고정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변동이거든요. 진짜요? 왜냐하면 아이 학원비도 나의 선택이고 더 비싼 데 보낼 수도 있고 저렴한 데 보낼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안 보낼 수도 있고 보험료도 어떠한 특정 가게에서 몇 %라고 딱 정해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고정비에서 줄여야만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렌탈료, 저희 집은 렌탈료가 없어요. 뭐 정수기 등등 네네. 이런 것들을 빌려 쓰는 게 없으시다. 네네, 다 구매해서 쓰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렌탈료가 구매 비용보다 훨씬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자가 붙죠. 그게 비싼 걸 나눠서 할부로 사는 셈이니까. 네, 이자도 나가고 이제 기간 자체가 3년에서 5년으로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 사이에 끊어버리면 약정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나가는 비용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구매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월 비용이 나가지 않고요. 뭐 구독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보험 다이어트 이런 것들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을 다 적어보고 이제 줄이기 시작했죠. 뭐 일단 OTT도 안 보시는 거예요? OTT가 뭐죠? 넷플릭스 같은 것들. 아, 네네. 네. 그런 것들은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쓰기는 합니다. 네. 아이디 공유 같은 것들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정비가 아니라는 생각,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요거 신박하네요. 그러면 일단 줄이 쓰는 거 다 줄이고 보험료 같은 것들도 다이어트를 하시고 우리는 렌탈료도 내지 않습니다. 학원비 같은 건 근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굉장히 고액 과외 받고 여러 개 하는 친구들처럼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애들 다 다니는 태권도 피아노는 보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뭐 이제 가치관의 차이니까요. 보험료도 마찬가지고 학원비도 마찬가지고 그 선택은 내가 하지만 대부분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물건도 물건의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남들 다 하니까 말고 네. 어머 이건 사야 돼. 그 생각부터 버려야겠네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밥값을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 코로나19 이후에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일단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식비를 줄이기는 어렵지 않아요? 식비도 이게 생각을 하지 않고 쓰면 그냥 무한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내가 식비를 이 정도는 쓸 거야 라는 제한을 두고 쓰기 시작하면 또 그게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식비를 줄이는 방법은 한 곳만 거의 이용을 해요. 여러 마트 곳만. 중에. 네네. 마트가 여러 군데인데 제가 주로 가는 마트를 하나를 선정해 두고 거기서만 구매하는 이유는 가격대를 항상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가 진짜 세일인지 그냥 말만 세일 붙인 건지 어허. 확실히 다가오더라고요. 나에게 35%를 깎아준다고 하지만 어제 원래 얼마였는지 난 알고 있다. 네, 늘 이용하는 곳이니까 뭐 항상 쓰는 제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뭐 냉동식품이면 무슨 만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8,000~9,000원 하는 것들이 7,000원을 하거나 6,000원을 할 때 그때 사두는 거죠. 그렇다고 막 이만큼 쟁여두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렴할 때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 것으로 해서 조금 더 생활비를 충당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가격대 변동폭까지 확인을 하시는 이 치밀함. 그래서 그 대표님은 이런 게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특히 맞벌이하는 가정에서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 해서 먹여야지 혹은 먹어야지 해놓고 냉장고에서 발효되는 식품들이 꽤 많아요. 발효식품이 아닌데 그러면은 아 이거 싸니까 많이 사야지 했는데 결국은 다 먹지도 못하고 버려서 이 물건값 한 반만 먹고 버린 경우 많거든요. 대표님 사전에는 뭐 그런 일은 없겠네요. 저도 한 번씩은 그런 게 있지만 그럴 수 없게 하는 환경 설정이 있는 게 일단 냉장고에 많이 채우질 않아요. 아, 텅텅 비어 있어요? 네, 누가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옷이 많다고 잘 입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 옷이 뭐 새 옷이 나올 때도 있고 네. 막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 찾아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냉장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냉동실에 검은 봉지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냉동실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냥 쟁여둔 야채칸도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야채칸. 딱 한눈에 보였을 때 이거만 보이면 잘 해먹을 수 있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썩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검은 봉지의 역습.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잘 주의해야 되고 이제 오늘 대표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옷장에 옷이 가득해도 왜 아침마다 나는 입고 나갈 옷이 없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도 좀 풀리게 되는데 자, 이게 결심은 할 수 있어요. 저도 한 2, 3일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쭉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한 번의 비움의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떠한 목표를 두고 내가 따라해 보다가는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 좀 이상하지만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편하고 제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 이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비워보시고 거기에 대한 집안일에 대한 에너지들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고 집안일에 사용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나를 위해서 책 한 권을 더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걸 경험을 하시면 시키지 않아도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와닿습니다. 갑자기 집이 넓어지는 기적도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미니멀 라이프의 저자 슬기로운 엄마 생활 홍은실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6873님, 저도 정리해보니까 1년 동안 쓰지 않는 건 냉장고 속에 있는 거든 옷이든 모두 쓰레기입니다. 과감히 버리기.
1458님, 저도 아이가 셋인데 큰 집으로 이사한 뒤에도 짐 정리가 안 돼서 요새 정리수납 전문가 강의를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봅니다. 공부하고 나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버리자는 마음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고 있어요 하셨는데, 요즘에 정말 적극적으로 집안 환경을 개선하려는 분들이 참 많으시군요. 저도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자, 우리는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그 부도 직전의 회사들 가운데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대우건설 매각, 이거 살려서 매각한다는 작업이 진행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 어떤 논란거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봅시다. 참세상 연구소의 홍성만 실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우건설 매각 작업, 이거 우리 네. 홍 실장님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작업인데 오늘의 논란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좀 눈이 좀 매처럼 생겼습니다. 원래 본 입찰을요. 네. 6월 하순에 좀 했는데 여러 기업들이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중흥건설이 2조 3천억 원을 써냈고, 그리고 DS 네트워크스라는 곳에서 이제 1조 8천억 원을 써내서 각각 이제 1, 2위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중흥건설이 2조 3천억 원을 써냈으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입찰 직후에 이 중흥건설에서 1, 2위 이제 매각 대금 격차가 너무 크다라고 해서 재입찰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은행 측에서 이제 이 재입찰에 다시 응해서, 그래서 이 두 기업만을 대상으로 재입찰을 하게 돼서 2천억 원이 깎인 2조 1천억 원에 이 중흥건설이 이제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재입찰을 하는데 네. 이미 이제 상대 기업의 입찰 가격이 공개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재입찰이 입찰 가격을 깎아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비판에 직면하게 된 거죠. 답안지 보고 나서 기말고사 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재입찰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요거 왜 그랬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대우건설 매각 작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역사도 좀 긴데요. 원래 이제 대우건설은 그 대우그룹 소속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에 이제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산업은행 이제 소유로 좀 넘어가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2006년에 금호아시아나 그룹에서 대우건설을 인수해요. 근데 이제 그때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대우건설만 인수한 게 아니라 대한통운이나 여러 회사들 인수하면서 자금난에 빠집니다. 승자의 저주였죠. 네, 그렇죠. 그래서 2010년에 다시 이걸 매물로 내놔요. 이 대우건설은 이제 2010년에 산업은행이 다시 재인수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요. 그 과정에서 2018년에 이제 호반건설이 하고 이제 매각 협상을 했는데 깨졌고, 그리고 올해 다시 이제 중흥건설하고 매각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흥건설하고 DS 네트워크스 이 두 개 회사를 두고 재입찰을 했는데 네. 2천억 원을 깎아줬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아마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이게 워낙 오랫동안 소화가 안 된 질긴 고기니까 네. 좀 깎아줘서라도 공적 자금 회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조금 깎아주더라도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파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반론도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만 이게 이제 2010년에 산업은행이 재인수할 때 들어간 공적 자금이 한 3조 2천억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인수 대금이 2조 1천억 원 정도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게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에 좀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2천억 원을 더 깎아주는 바람에 이게 이제 산업은행 측이 국고를 낭비하고 헐값에 매각했다라는 이제 그런 비판들이 지금 진행되게 된 거죠. 중흥건설하고는 지금 얘기가 많이 성사가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초기 단계인 거예요? 7월 30일에 MOU 양해각서를 이제 체결한 상태라서 이제 실사 들어가고 이제 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그보다도 지금 이 재입찰 과정에 대해서 노조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대우건설 노조가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게, 작년에 산업은행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되면서 이런 기업 매각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면책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의나 중대 과실이 아니면은 책임을 묻지 못하게 법에 아예 명시를 해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더라도 이 고의나 이제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산업은행은 아무 책임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장사를 잘못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생겼다. 근데 네. 그동안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던 기업을 팔 때 이런 헐값 매각 논란이 반복되었던 게 또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뭐 최근 것만 좀 예를 좀 들어보면 2019년에 대우조선해양을 그 현대중공업에 이제 매각을 하는데요. 당시 이제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간 공적자원 규모가 작게 잡으면 7조 원, 좀 많이 잡으면 이제 13조 원 가까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중간 지주회사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고 하는 중간 지주회사의 지분을 받고 그 대우조선해양을 넘겼어요. 그 현대중공업에. 근데 그 지분 가치가 2조 1천억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액수로만 보면 뭐 한 작게는 5조, 뭐 많게는 한 10조 가까이 이런 뭐 그 적자를 미치는 장사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비판들이 있고, 그건 뭐 지금도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 특히 이제 이 위기가 이제 발생하면서 항공업이 그 침체에 빠졌는데요. 그래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에 들어간 공적 자금 규모만 한 5조 4천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대한항공도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받았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대한항공에게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만들었는데 산업은행이 한 8천억 원 정도를 대한항공에 더 지원을 했어요. 그 돈 가지고 이제 인수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또 게다가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그 가족들하고 경영권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산업은행 그 지분이 그 조건태 회장의 그 백기사 노릇을 했다. 뭐 이런 이제 비판까지 같이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산업은행이 사실 일반 국민들이 거래하실 일은 거의 없는 은행이기는 한데, 산업은행은 큰 기업,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것 같은 회사가 무너질 것 같으면 최후의 소방수 같은 역할로 등판을 하는 은행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에서 이런 헐값 매각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무엇보다 이게 이제 이 기업들이 이제 워크아웃 형태로 이제 산업은행 소유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이 기업들은 그 어떤 산업적인 이제 특성들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산업은행도 은행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산업적 그 특성보다는 재무적인 수준에서만 이걸 바라보고 관리하게 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좀 어떻게 보면 켜켜이 지금 쌓여 있는 그런 상태고요. 특히 이게 어떤 그 특정 기간 동안 그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그런 기업 매각 이런 이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좀 꼽히고 있는데요. 지금 산업은행법에 보면은 이제 기업 구조조정이 이제 산업은행의 목적으로 좀 나와 있고, 그 구조조정의 이제 성과가 기업 매각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로 이제 뭐 신임 이제 행장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성과들은 이제 기업 매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팔았다보다 어떻게 팔았다 이게 중요한 건데 면책 조항까지 있다고 하니까 물론 산은의 반론도 저희는 환영합니다. 입장이 있으시다면 꼭 밝혀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의 홍성만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 가볼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지금 오전 한때 0.8%대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지금은 낙폭을 축소하면서 0.1%대까지 하락폭을 축소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이 지난주 주가 폭락이 좀 컸던 반도체주들도 매수세가 유입을 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형주들도 오전에 비해서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 400억 원 정도 코스피에서 순매도하고 있는데, 최근 같은 시간대 매도 규모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라는 점이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발 소나기가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처럼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용 세트 받으실 분 알려드릴게요. 1458님 축하드립니다. 소연 아빠님, 냉동실 청소했습니다. 구석에 있던 유통기한 2017년 모둠 해물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진작 발견해서 먹어줬어야 하는데 말이죠. 네, 저도 사과합니다. 저도 2018년 9월에
그 유통기한이 끝난 치즈에게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K꽃님님, 정리할 때 애매한 물건 정리할 물건 박스에 담아두고 며칠 생각한 후에 처리하면 후회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내일도 생활에 꼭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발전